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더 배움에서 행정학을 담당하는 이찬호입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학을 공부할 때 행정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재 행정학 차례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개괄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파트 1 해서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행정의 체계적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다루는 것은 행정의 의미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행정이라는 의미가 지속적으로 발전했고 지금도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 주도의 어떤 정부 주도의 일련의 활동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은 일반 국민과 네트워크 형성을 해가지고 하는 국가의 일련의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챕터 1에서는요 행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저 파트 2가 돼 있죠. 거기 보시면은 정책학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자, 정책이라는 것은 비전적인 측면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실무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정책은 뭡니까? 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부 기관의 어떤 기본 방침을 정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행정을 하다 보면은 어떤 기본적인 어떤 목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정책인 것입니다. 즉 행정하려면은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그 사항을 진행하다 보면은 목표계대로 지향점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정책인 것입니다. 정책을 공부하는 그 분야 이걸 정책학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이 행정부, 정부를 좀 공부하게 되어 있는데 정부를 좀 구성하는 어떤 요소가 있을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조직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공부하는 것이 바로 조직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조직이론 이렇게 볼 수 있죠. 즉 정부의 조직이랄지 정부와 관련된 밀접하게 관련된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되어 있죠. 이 조직을 공부하게 된 다음에는 네 번째는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죠. 주로 이제 공무원이랄까 아니면 최근에는 일반인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는 파트가 바로 인사행정론이 되겠습니다. 자, 인사행정론은 뭐냐면 아무래도 공무원이랄지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뽑을 때 얼마나 공정하게 뽑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런 파트가 되겠습니다. 최근에는 거버넌스 이론이 나왔기 때문에 민간인도 공직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다음으로 재무행정론 이렇게 되어 있죠. 다섯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정부를 조직하고 인사도 뭡니까? 합리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사람을 운영하다 보면은 돈이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바로 재무행정론이다. 이 재무행정론은 쉽게 말해서 국가의 살림을 말합니다.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이 바로 재무행정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트 여섯 번째입니다. 행정책임과 행정개혁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아무리 말이죠 이러한 행정의 의미를 좋게 두고 정책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 말이죠 그 속에 있는 구성원들이 부패했다라고 할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사행정론 그 다음에 재무행정론 다음에 행정개혁을 공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정개혁을 하고 여기까지는 중앙정부와 관련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지방자치 제도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또 이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내용이 파트 7번째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론, 지방행정론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1파트에서 6파트까지 말이죠. 중앙정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7번째 파트는 말이죠. 지방정부와 관련이 있다. 물론 지방정부와 관련 있는 지방의회도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또 갖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행정학을 토탈해서 7가지가 있죠. 자, 7가지 우리가 파트를 공부하는데 결국에는 행정이 무엇인가, 행정이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행정학인 것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행정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행정에 대한 어떤 기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 정부랄지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특히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이 행정에 대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되셔가지고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 바랍니다. 자, 행정학에 대해서 전체적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 자, 그러면은 파트 1, 행정학의 체계적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파트 1에서는 말이죠, 행정학의 가장 중추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학의 가장 중추적이다, 이런 얘기는 뭡니까? 앞으로 나올 나머지 파트에서 공부하는 기초가 되는 학문을 배우는 것이 바로 파트 1입니다. 그래서 행정학의 체계적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학의 전국적인 목표는 뭐냐? 바로 공익의 실현입니다. 근데 공익을 실현하자면 정부 기관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민간인, 그다음에 시장의 개념까지도 도입된 그런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 파트 1 행정학의 체계적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본 교재가 말이죠. 페이지 수가 이론이 250페이지쯤 되고, 그 다음에 관계 법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교재, 아마 700페이지에서 한 800페이지 될 겁니다. 이론이. 그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은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루하게 생각하고, 또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 끝에 이번에 행정학 신체계 해서 시험을 책을 냈는데 페이지 수가 25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물론 뒤에 이제 법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페이지 수가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은 250페이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내용만 여러분들이 충실히 공부한다면 행정학을 정복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행정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은 기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상당히 컴플렉스한 부분이고 복잡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지금도 변하고 있다. 그 변하는 추세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행정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죠. 그 이유는 행정이라는 것이 국가마다, 그 다음에 시대마다, 그 다음에 인종마다, 하다못해 어떤 지방마다 행정에 대한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정확하게 기술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도 말이죠. 행정의 의미를 한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6페이지 보시면은 행정의 의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영어로 말하면 말이죠.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Public Administr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공익을 위한 어떤 국가의 정부의 일련의 행위, 이게 행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영어에 대한 어떤 의미지
학문적인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볼 때는 과연 우리가 행정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학자가 하나 있는데 왈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왈도. 고전적인 어떤 학문을 연구했던 사람인데 이 왈도는 말이죠. 행정을 정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죠.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적인 마비 현상을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행정을 여러분들이 정의하면은 정의하는 자체가 지적인 마비를 불러일으킬 정도로 그만큼 뭡니까?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랬다가 포르스토프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더 발전된 의미를 좀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행정은 말이죠. 정의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의될 수가 없고 단지 기술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르스토프는요. 단지 기술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행정은 말이죠. 많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기술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농축해서 행정이 무엇이다라고 완벽하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로 포르스토프인데 포르스토프 말이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의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교재 6페이지에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잠깐 보시면은 행정이란 공공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했다. 자, 요 부분을 좀 주로 한번 보세요. 공공 문제가 발생했다. 사실 공공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오는 것이 정책학인데 정책학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의 수행 활동이다.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제 정부의 수행 활동은 바로 뭐냐면 결국 공공 서비스와 공공 문제 해결을 복합적으로 접목시키는 그런 일련의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 1번 행정의 의미 매우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행정의 의미에 대해서 좀 파악하는 시간인데 그만큼 행정을 정의하는 것이 앞으로 나올 우리가 파트별로 공부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행정학의 발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정학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한 명 등장할 겁니다. 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윌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윌슨이라는 사람이 행정학 연구, 행정의 연구란 책을 쓰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윌슨은 대통령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대통령이지만 이 사람이 행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던가 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윌슨 대통령이다. 윌슨입니다. 윌슨은 말이죠. 행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행정이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은요. 행정관리서를 강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윌슨이 등장하기 전에는 말이죠. 정치적인 성격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윌슨은 자 과연 행정도 정치적인 성격에서 못 벗어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아니다. 행정은 일종의 관리 아닌가 관리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관리. 자, 여러분들 관리라는 것은 어떤 사적인 의미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공익을 추구하긴 추구하지만 어떤 경영적인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관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관리라는 것은 민사적인 의미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페이지 계속 보겠습니다. 행정의 연구 해가지고 1887년도 윌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죠. 윌슨이 행정학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일단 나와 있죠.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말이죠. 점점 발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행정학은 미국의 행정학입니다. 일반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뭐 이탈리아 그밖에 대륙법을 따르는 국가와 그다음 영미법을 따르는 국가도 있지만 미미하죠. 상당히 미미하고 미국의 행정학이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비교 행정학이 나오게 되는데 릭스라고 나옵니다.
RIGGS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거 한번 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행정법학의 행정 개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은 삼권 분립에서 나올 겁니다. 몽테스큐어라는 사람이 있는데, 미국이 이제 몽테스큐어의 사상을 받아들여서, 전 근대 국가에서 근대 국가로 발전했고, 가장 먼저, 대통령제 국가를 선택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퍼블릭이란 개념을, 여러분들 퍼블릭 해가지고 공익이란 개념이죠. 공익이란 개념을 제일 먼저, 적극적으로 수용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이 나와서 행정이 무엇이냐, 정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관리적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행태 자체가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7페이지입니다. 시대적 기류, 이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1980년대,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는 행정관리론이 주된 줄을 이뤘다. 행정은 뭐냐면 관리다 이렇게 본 거예요. 관리는 뭐예요? 쉽게 말해서 컨트롤하는 것이죠. 행정, 국가 행정에 대해서 조목적 말이죠. 합리적으로 잘 진행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관리하는 측면이 행정관리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관료제론, 구조 이런 걸 강조했다. 그 다음에 1930년대에서 40년대죠. 자, 이때는 뭡니까? 1930년대, 40년대니까, 세계대전이 계속 나오고, 그죠? 발병하고, 그 다음에, 공황도 발생했던 그런 시대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는, 행정도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 아닌가 해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행정 행태가 중요합니다. 어떤 행태에 따라서 우리가 행정을 연구할 것인가 이렇게 돼 있고 전국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본 모습을 찾자. 그래서 인간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1950년대입니다. 50년대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황폐됐죠. 아니다. 인간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더 발전된 행정국가를 이룩하자 이런 목표를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생태론, 체제론, 그 다음에 비교 행정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비교 행정론은 뭐냐면 어떤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말이죠. 리더십을 가지고 행정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이론인데 우리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새마을 운동이랄지 이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 발전 행정론 또는 비교 행정론 같이 거의 비슷하게 발전해 나가는데 1950년대는 그런 흐름을 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특히 50년대에는 어떤 기능론이 중요했다. 행정도 기능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기능이라는 게 뭡니까? 합리적으로 적게 투자해서 많은 생산을 하는 것이 바로 기능론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능률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능률성이라는 게 뭡니까? 투입에 비해서 산출이 커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최소의 투입을 하고 최대의 뭡니까? 산출을 일궈내야겠다. 이러한 성질이 바로 능률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행정학 공부하면서 능률성, 그 다음에 효과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하는데 능률성이 매우 중요했다. 1950년대는요. 기능이 중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1960년대에서 70년대 넘어오면서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비교 행정론이 좀 더 발전했다. 해서 발전 행정론이 나왔어요. 우리 같은 경우 새마을 운동이랄지 이런 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신행정론이 나왔습니다. 과거의 행정에 대해 파악했던 것을 버리고 말이죠.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바로 뭐냐면 민간인이었다. 즉 정부 주도로 모든 걸 했었는데 민간인이 말이죠. 협조, 네트워크 상태에서 민간인이 같이 나가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게 된 것이 바로 최근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신행정론의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민간인 같은 경우는 어떤 가치관이랄지 이거에 대해서 상당히 뭡니까 중요하게 되겠죠. 바로서 뭡니까 일반 사인이 되겠죠. 이런 의미로 파악하면 되겠죠. 일반 사인이고 일반 사인이나
민간인이 말이죠. 정부 정책에 관여하기도 하고 말이죠. 태클 걸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시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거버넌스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버넌스 사상인데, 거버넌스 사상은 말이죠. 거버먼트 사상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거번 그럼 뭡니까? 통치하다, 뭐 지배하다 이런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죠. 근데 거버넌스는 통치가 아닙니다. 일반 국민, 일반 사회인을 통치의 대상이 아닌 동반자로 본다는 것이 바로 거버넌스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링컨 대통령이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of the people 이런 말씀했는데 하나 더 있다면 with the people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일반인과 함께하는 그러한 정부의 어떤 기능 이것을 거버넌스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시대적 기류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1880년대 윌슨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에 거버넌스 사상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시대적 기류는 아무래도 이런 것 같아요.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20세기 들어서 말이죠. 엄청난 우리가 변혁의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이론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는데 크게 보면은 행정관리론, 그 다음에 행태론, 그 다음에 비교행정론, 그 다음에 신행정학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 1번 보세요. 정부관이 변천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과거의 정부는 말이죠. 다스린다, 통치한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용했는데 점점 말이죠. 다스린다 하기보다도 일반 국민을 위해서 내가 관리적 차원에서 관리적 차원은 그 뭡니까? 일반 사인의 입장이다. 사인의 어떤 의미를 두고서 일반 국민을 관리한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공공문제 해결 위해서 발전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 박스를 좀 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자원 배분의 핵심 장치에서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행정의 목표가 공익의 추구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공익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 사람을 위해서 주어진 한정된 자원을 말이죠. 합리적으로 배분시킨다. 이렇게 의미로 해석해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의미를 또 가질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율적 시장 장치와 타율적 정부라는 두 가지 큰 기둥이 있습니다. 즉 이거를 얼마나 잘 뭡니까 믹서를 해가지고 모색을 잘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바로 공공문제에 대한 해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마켓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자,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은 결정된다 이런 훌륭한 또 말을 했는데 말이죠. 이건 뭐냐면 자율성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즉 뭐냐면 아담 스미스의 생각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말이죠. 자율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는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것은 보이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것이 바로 아담 스미스였죠. 이게 바로 시장 개념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타율적 정부인데 정부라는 것은 행정이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접근해야겠죠. 행정이라는 것은 사실 행정법에서도 나오고 행정학에서도 나오는데 사실 행정 자체는 대등적인 것이 아니라 부대등적, 즉 행정이 좀 더 위에 있는 우월적 지위에서 하는 일련의 활동이 행정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 개념에 이것을 도입하다 보니까 우월적이 될 수가 없죠. 자, 여러분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은 동등한 입장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즉 하다못해 정부도 말이죠. 이 시장 기구 여기 속에 넣으면은 말이죠. 동등한 입장, 평등한 입장에서 조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담 스미스였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자율적 마켓이죠. 마켓과 거버먼트 사상이 믹서됐단 말이에요.
믹서해가지고 나중에 산출물이 나왔는데 바로 이게 거버넌스 사상이었다는 것입니다. MENT가 없어졌죠. ANC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말이죠. 국가의 어떤 정부의 역할이 점점 민간인 쪽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의미에서 공공성과 어떤 사익성이죠. 아담 스미스가 강조했던 마켓 이론 말이죠. 사실 사익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버넌스 이론 말이죠. 퍼블릭 개념인데 사익 뭡니까? 아담 스미스가 강조했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이론이 말이죠. 이쪽에 접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케어시티 나왔죠. 희소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스케어시티는 말이죠.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자원이 말이죠. 아주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는 많죠. 이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 폭등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희소성 이론은 바로 자원 배분의 한계를 나타내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행정학에서는 희소성 원칙을 곧바로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공공재란 말이에요. 그죠? 공공재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퍼블릭 개념이에요. 즉 희소성 개념은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개념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완벽한 희소성 원칙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세요. 소국정부라고 나와 있죠. 소국정부는 뭐냐면 19세기 고전적 자유주의를 뜻합니다. 이건 뭐냐면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전적으로 받아들인 그런 이론인데 즉 시장이 마켓 중심입니다. 사실 정부 기관에서 하는 일련의 활동, 즉 행정도 말이죠. 마켓 시장에다 갖다 넣어놓으면 마저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공공재가 있기 때문에 공공재는 마켓 시장에다가 넣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을 딱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소국 정부는 말이죠. 일단 자유방임주의 국가를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찰 개념이 나오는데 야경 국가를 추구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국민을 말이죠. 통찰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그런 국가 개념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값산 정부론. 정부가 말이죠. 사실 경찰 조직 빼고는 말이죠. 군사라든가 경찰 조직 빼고는 정부가 작았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나 그죠? 아니면 외국의 근대 국가를 볼 때 사실 정부의 역할은 미미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정부가 작았다. 최소 정부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은 보이지 않는 손 나와 있죠. 인비주얼 핸드입니다.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발생했죠. 손이 보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즉 완전 경쟁 시장이 독점 시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시장 실패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 시장이 실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실패하게 된 동기가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독점이에요. 아담 스미스의 이론을 그대로 말이죠. 적용하다 보면은 독점이 나오면 안 됩니다. 왜? 합리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독점이 나왔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근데 독점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외부 효과라는 게 있어요. 외부 효과 같은 경우 뭐냐면 행위자는 가만히 있는데 말이죠. 주변 환경이 말이죠. 주변 환경이 이익이 작용할 수가 있고 또는 불이익을 작용하는 그런 효과가 외부 효과란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환경에 내가 지배를 받게 됩니다. 지배 정도는 아니지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뀌게 된다. 이걸 외부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독점과 외부 효과에 의해서 시장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런 시장이 이제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국가가 개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국가가 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습니까? 바로 행정국가가 복지국가로 바뀌는 이런 현상을 말하겠죠. 현대 국가는 복지 행정국가이기 때문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가가 너무 개입하니까 역시 정부도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부도 실패하게 됩니다. 정부가 실패하다 보니까 왜 실패했는가 곰곰이 생각해 봤겠죠. 그럼 뭡니까? 정부 실패의 원인이 뭐냐? 과도한 규제였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정부가 너무 간섭을 하다 보니까 자율성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신행정국가, 신자유론이 되겠죠. 지금 신자유론에 의해서 오히려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교재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 정부 나와 있죠. 시장 실패를 거울 삼았다. 여러분들 1920년대, 30년대 초에 엄청난 타격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대공황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대공황이 발생했다. 이건 뭐냐면 수요와 공급이 말이죠. 마저 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담 스미스가 그토록 강조했던 수요 공급은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가만 놔둬도 말이죠. 가격이 착 결정된다. 이렇게 봤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맞질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유효 수요가 부족했던 거예요. 과대하게 너무 많이 물건을 만들어 보니까 사는 사람도 없죠.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가 왔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 뭡니까? 뉴딜 정책을 썼죠. 그래서 뉴딜 정책을 썼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죠. 이 사람이 뉴딜 정책을 쓰면서 유효수를 창출했다는 겁니다. 유효수요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효과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유효수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세계 공황이 온 이유는 뭐냐면 과대 생산 때문에 수요자가 그걸 못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형성이 안 됐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은 테네시 강을 막아가지고 댐 건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노동자에게 월급을 주고 그 월급 가지고 수요를 창출해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공황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세기 국가는 이 뒤에 나오는 국가들인데 복지국가 즉 발전된 국가 복지국가를 추구해야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7페이지 보시면 적극 정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시장 실패를 거울 삼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이제 8페이지를 보시면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효 수요가 부족했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면은 케인즈 이론이 나옵니다. 케인즈라는 그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말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공황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효수가 부족했는데 이걸 말이죠. 극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까지 쓰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케인즈의 사고방식은 말이죠. 계속 발전됐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1960, 70년대까지 지배하게 됩니다. 근데 또 문제가 발생하죠. 정부가 말이죠. 적극적으로 너무 개입하다 보니까 오히려 국가가 후퇴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도에 영국 있죠. 영국에서는 대처 수상이 등장하게 됐고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이 바로 대처리즘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 오니까 미국에서도 레이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도 역시 레이거노믹스 해가지고 규제를 철폐하고 일반 사인이나 국가 경영 마인드를 자율적으로 하자 해가지고 규제를 많이 철폐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국에는 영국에서는 말이죠. 영국은 뭐 해가 지지 않았었는데 대처 수상 나오기 전까지는 해가 졌단 말이에요. 다시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가장 초강국이 되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대처리즘과 그다음에 레이건믹스다. 레이거노믹스죠. 이 두 가지 사상이 세계를 지배하게 된 것이죠. 최근의 흐름입니다. 자, 그럼 교재 이제 8페이지입니다. 신행정국가 나와 있죠. 거기 좀 중요 표시를 좀 해주시고 신행정국가가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면 신행정국가는 말이죠. 거기 보시면은 정부 실패를 경험했다.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스태그플레이션이 뭡니까?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그 다음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은 경기가 말이죠. 원래 활성화돼야 되는데 경기 침체까지 같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실업률과 관련된 그런 커브가 있는데 필립스 커브라고 그럽니다. 필립스 커브가 맞질 않아요. 필립스 커브는 인플레이션 때 맞죠. 우리 같이 스태그플레이션 이 당시에 신행정국가가 나오기 바로 전까지 스태그플레이션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맞지 않습니다. 필립스 커브가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행정학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행정학에서 우리가 주의할 사항이 뭡니까? 행정학에서는 행정법 얘기도 나오죠. 그 다음에 경제학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학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철학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말이죠. 생물학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환경적인 측면도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복합적인 학문이 바로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포르스토프나 왈도 같은 사람이 정말 행정에 대해서 정말 정의할 수 없다. 이런 말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컴플렉스하고 복잡하고 그다음에 변화 가능성이 엄청 많은 것이 바로 행정학인 것입니다. 자, 그럼 교재 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행정국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데 신행정국가가 도래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것은 정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 실패, 그 다음에 정부 실패 두 가지 다 경험했죠. 그러다 보니까 행정이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행정국가 도래의 원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거기 이제 5번을 보시면 신공공관리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거기 중요 표시를 좀 해주십시오. New Public Management 이렇게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새로운 행정 개념이 이제 패러다임이 들어온 건데 거기 이제 별표 중요 표시 해주시고 첫 번째가 정부 기능을 가급적 줄이자 정부 기능을 축소했다 이렇게 본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민영화. 참 이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데 행정학에서도 시험 많이 출제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던 공공기관이죠. 정부 기관을 말이죠. 중앙정부기관 아닙니다만 이런 기관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시장 개념을 도입해서 민영화시킨다. 이런 취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작은 정부론, 그 다음에 기업가적 정부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매니지먼트 개념을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업가적 정부론은 말이죠. 어떤 문제를 우리가 탈피하냐면은 정부 조직에서 말이죠. 공무원 제도라든가 이런 정부 조직에 대한 퇴폐성, 정부 조직이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이론이 바로 기업가적 정부론이에요. 즉 경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정부를 한번 조명해 본 이론이 바로 기업가적 정부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온 것이 바로 공동체, 그 다음에 참여 주체에 의해서 나온 것이 바로 거버넌스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종국적인 것은 바로 거버넌스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거버넌스라는 것은 기존에 있던 정부 개념 있죠. 거버먼트의 개념, 정부 개념 있죠. 여기다가 아담 스미스의 마켓 개념이 들어갑니다. 이걸 시장이라고 그러죠. 마켓. 이런 개념이 도입되고 마지막으로 민간인이 참여하는 것입니다. 즉 이익 집단, 민간인이 말이죠. 직접 이 행정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거버넌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9페이지 보면은 9페이지 밑에 박스가 나와 있을 겁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다 있고 이 거버넌스 사상과 관련이 있는 게 또 하나 있는데 이것 플러스 말이죠. 두 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대처리즘과 그죠? 그다음 뭐니까 레이거노믹스.
이 두 가지 사상이 접목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의 행정의 가장 중요한 흐름은 뭐냐면 거버넌스 사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대처리즘과 레이거노믹스 사상을 접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것이 바로 최근의 행정의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9페이지를 좀 보시면은 정부관이 이제 정부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것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니까 별표를 한 3개 정도 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이제 보수주의가 있어요. 보수주의는 뭡니까?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사고나 사상을 계속 유지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 반면에 진보주의가 있죠. 과거의 사상을 탈피해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나가자 이런 주의가 진보주의가 되겠죠. 자, 보수주의의 특징은 뭡니까? 오류가 없죠. 아담 스미스의 시장 이론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류가 없습니다. 반면에 진보주의는 오류가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왜? 어떤 사고를 뭡니까? 개혁적인 사고를 가지고 추구하다 보니까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주의는 소극적인 어떤 자유를 강조했다. 소극적인 자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그때 내 자유를 강조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반면에 진보주의는 뭡니까? 적극적인 자유. 나의 자유를 내가 찾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적인 거예요. 일종의 파지티브는 그런 사고방식이죠. 자, 그 다음에 시장의 정배된 평가가 어떻게 됐냐면 거기 보면은 자유시장을 신뢰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진보주의는 자유시장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자유시장의 잠재적인 것이에요. 잠재력을 인정했다. 이건 뭐냐면 물론 시장이 말이죠. 정확하게 수요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는 것을 가정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선호 정책, 그 다음에 나와 있고 정부 규제 나와 있고요. 전국적으로 말이죠. 보수주의는 신자유주의를 추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진보주의는 사회민주주의입니다. 자, 민주주의 개념에다가 사회주의를 플러스시킨 거예요. 사실 사회란 뜻은 퍼블릭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민주주의는 자유를 강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파브릭 그러니까 뭡니까? 약간 평등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9페이지까지 행정의 기본적인 의미, 행정의 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다음 시간부터는 행정의 흐름, 구체적 흐름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